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돌아온 대선의 계절, 대선 주자들의 공약과 부동산 전망이란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외생 변수 경제도 중요하지만 특히 부동산이라는 이 재화 자체는 대한민국 민주 자유경제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은 굴곡이 있었고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번에 그 대통령이 초유의 탄핵 이후에 구속수감이 돼 있는 상태에서의 그 이후에 정부가 갖는 경제정책, 그중에 부동산 정책에는 당연히 민감한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야당에서 집권이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이제까지 나왔던 어떤 일종의 시장에서 봤을 땐 공공 포퓰리즘 성격인 것들처럼 느껴지는 이런 공약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진짜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점점 더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그만큼 또 이 주자들이 내놓는 정책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좀 새로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막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기대일지 걱정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네. 게 생긴다는 거는 이제까지의 이전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 또는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전임 정부,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죠. 아직까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데 시장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알아야 다음 정부에 들어왔을 때 또 시장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재문 소장부터 대답해 주시죠. 네. MB정부에 이어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 10년간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경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기를 거쳐서 바닥에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2014, 2015, 2016년 부동산 랠리를 겪으면서 거래량이라든지 가격 반등에 이제 이런 그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크나큰 버블이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조정기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이제 비이상적으로 이제 마감이 되고 갑작스럽게 치러진 대선, 장비 대선으로 인해서 사실 부동산 정책이 좀 가늠되고 좀 다져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어떤 대선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들이 빌공짜인 공약이 될지 아니면 지켜질 수 있는 공약이 될지는 상당히 좀 지켜보시고 분석을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부동산 금융 규제가 많이 완화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연한도 단축됐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그 다음에 청약제도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또 주택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전 정책이 올인했고, 때마침 불어닥친 저금리 상황과 그 다음에 한국 경제 전반적인 침체 상황에서 경제를 순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것이 공이라고 얘기하면 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반면에 기준금리는 2014년 8월에 2.25% 하던 금리가 2017년 4월 기준으로 1.25%로 약 1%가량 현재 떨어진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가 MB정부 때는 한 200조 가량 증가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약 980조 되던 부채가 한 1344조 정도로 됐기 때문에 약 400조 가까이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는 이제 1년에 한 100조 가까이 증가가 됐다는 것인데 이제 그 대부분의 그 가계부채 증가 요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어떤 이런 부분에 이제 소요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어떤 부채 조정에 따르는 어떤 좀 고통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또 MB 정부에 들어서 이제 부동산을 견인하고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풀어졌던 정책들이 사실 2016년 하반기부터 이제 버텨내지 못하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라든지 부동산 정책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지 해서 사실 임기 내에 어떠한 그 분양 포인트를 이제 바꾸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가 그만뒀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필연적으로
부동산을 좀 규제 쪽을 강화하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요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계부채는 뭐 누구나 얘기하는 아주 우려되는 상황이죠.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뭐 인위적으로 살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라지지도 않았고 다행히 이제 저금리라는 전 세계적인 그 흐름에 따라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뭐 규제한다고 규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곽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질문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했을 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었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이 침체되면 부양을 하기도 하고 또 너무 과열되면은 좀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는 반면에 우리는 이 부동산이나 주택 시장을 굉장히 공공재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큰 것 같아요. 그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부터 고도의 경제 성장을 했고 도시화라든가 산업화를 통해서 집값, 땅값의 상승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필연적인 결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70년대 말에 이렇게 뭐 박정희 정권 때 이후에 어느 정도 투기가 심했기 때문에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상당한 부분의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80년대 이제 중반경에 가면은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부 말기 때는 다시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결과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셋값이 크게 올랐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그 5대 신도시를 포함한 주택 200만 호 공급 계획해서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부터는 집값이 좀 안정되면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고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는 부동산 정책보다는 뭐 금융실명제 같은 다른 경제 정책에 치중을 했고 그런 와중에 1997년 말에 외환 위기를 맞게 되고요. 이때 이제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 각종 이제 부동산 그 부양책을 하나의 그 내수 경기를 살리는 교두보로서 활용하는 그렇게 됐었고요. 그 후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규제 일변도로 이렇게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잘 잡히지 않았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게 되고 전반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돼 있었고 보금자리 주택 같은 시장과 잘 맞지 않는 정책도 했지만은 대체로는 부양과 규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을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어느 정도는 시장 기능에 의한 정책을 하다가 후반부로 오면서 대출 규제 강화를 포함해서 다시 규제를 하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과열되면은 규제하고 너무 침체되는 부양하는 기조를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 한 30년 이상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결국 이게 정책이라는 거는 당장 정책을 내놨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책에 따른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임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은 그 결과는 후임 정부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어떤 정책을 정부에다가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다음 정권에 부담을 넘기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총평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확정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저마다 이제 경제 공식화된 공약이 아직 안 나왔고 일부는 나오고 있는데 각 주자들 공약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표, 전 대표의 공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곽 대표 해주시겠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지금 이제 뭐 공식적인 부동산 정책을 안 내놓고 있다가 뭐 최근 며칠 전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 재생 뉴딜 사업획에서 이제 낙후된 도심지를 이제 다시 재생하면서 거기 이제 도시 기반 시설들을 확충시키고
공공부문이 해야 될 것들이 있죠. 뭐 도서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공무원, 주차장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그렇죠. 뭐 다시 만드는 거였다면은 지금은 뭐 뉴타운 해제 지역 같은 곳에 우선적으로 도심 재생을 시켜주면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의 대책을 내놨고요. 그 전에 뭐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아니지만은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은 이제 보유세를 현실화하겠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은 이제 보유세가 한 1%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참 못 미치니까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연간 뭐 10에서 20%씩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수를 좀 늘려서 재정을 확대해서 그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이런, 그다음에 이제 가계 부채에 총량제를 도입을 하겠다. 또 제2금융권 주택 안심전환 대출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신문 칼럼에서 본 내용인데, 재생, 도심 재생할 때 재생이 국어사전용에는 다시 활성화시키는 게 재생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재생은 그냥 지키면서 조금 보태고 그냥 이런 재생으로 지금 국한이니까 사전적 의미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우리 곽 대표 얘기한 도심 재생을 위한 뉴딜 정책, 이 비용은 누가 되는 거예요? 비용은 지금 나오는 얘기는 연간 한 10조 정도씩 해서 이제 5년간 50조를 투입하겠다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연간 2조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8조는 LH공사나 SH공사 같은 이제 공기업에서 재원을 만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이재문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제 사회자가 이제 뭐 제 의견은 아니고, 제 생각은 이 돈이 공공기관 뭐 어쨌든 국민 혈세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나 모든 성숙도에 미쳤을 때 이렇게 과도하게 공공 쪽으로 자꾸 집중되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책의 차별화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뉴스테이 정책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했고, MB 정부에서는 이제 보금자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민간의 어떠한 투입 여지를 많이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간의 여지를 많이 만들어다 보니까 결국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는 민간주택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그런 분야입니다. 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공의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공공의 자금이 투입된다라는 거는 그 돈을 회수하기가 여의치 않다라는 얘기죠. 결국에 그 자금을 전체 국가 자금으로 될 거냐, 사실 LH나 SH공사들에게 자금을 대서 그거를 건설하게라든지 그런 비용 부담을 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에 전체적인 자금의 영역으로 봤을 땐 공적 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공공주택에서 무슨 100만 호를 짓겠다, 뭐 50만 호를 짓겠다, 뭐 200만 호를 짓겠다, 사실 이런 수치적인 계량으로는 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는 빌공짜가 될 확률이 크고요. 뭔가 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과, 그다음에 그 정책들이 수요를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부동산 정책이 좀 차별성이 있고 차별화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곽 대표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런 그 보유세를 강화한다. 물론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건 맞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는 찬성을 하는데, 결국에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양날의 칼이 아니겠습니까? 보유냐, 그 다음에 취득이냐, 판매냐. 그럼 양도와 취득도 어떤 거래 활성화의 이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고려를 해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취득록세와 양도세를 조금 완화를 시켜서 전체적인 세수가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다라면 거래 활성화 쪽에 이제 좀 방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이준우 단장께서 질문하셨듯이 재생. 예전엔 재건축이나 이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죠. 뉴타운이나 이런 건 전면 철거 방식의 전면 신축 내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졌지만, 이제 그 방식이 서울시 뉴타운의 어떤 사업 함몰과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지구의 취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각종 도심들이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뉴타운 사업이 취소되면서 그 노후되는 그 사업들 지역에서 부분 정비,
그리고 쓸 수 있는 지역들은 좀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도로를 넓히거나 주차장을 만들거나 해서 이제 주변에 어떤 인프라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에서는 이제 전면적으로 좀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좀 개량을 하자라는 게 사실 현대적인 재생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좀 돼야 되는데 그 자금 재원의 문제에서 무조건 공공자금에 투입하고 SH나 LH공사에 투입한다 그러면 지금 사실 LH공사도 많은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다른 부채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근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말씀드리는데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재생이라는 게 좀 비근한 예가 그러니까 종로 쪽이나 그쪽에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도 한양 4대 도성 이번에 뭐 문화유산에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는 사람의 그 주거의 질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테니까 기다려라. 여기는 못 짓는다. 그거는 진정하면 컴팩시티 만든 데는 좀 저는 반한다고 보는데 우리 곽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는 이제 서로 이해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조정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죠. 예. 근데 이제 지금 각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그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규제 일변도입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재정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많고, 그다음에 이게 부동산이나 주택이라는 것은 그 공공재적인 성격도 있지만은 분명히 사유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기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선을 분명하게 긋지 않고 이 시장 기능과 공공의 기능을 섞어 놓으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거기에서는 개발 이익이라는 게 발생할 텐데 그 개발 이익을 과연 누가 갖고 갈 거냐의 문제가 생기고요. 또 50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지원을 어디에다가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여기는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에 정확하게 구분을 그어서, 선을 그어서 재원을 투입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렵고 오히려 여기에서 부정부패 같은 게 나올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의 것은 시장에게 돌려주는 것이, 시장에게 맡겨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자꾸 이렇게 정부의 기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축구 경기의 심판의 기능하고 같은 건데, 심판이 자꾸 이 축구 경기에 선수로서 뛰려고 하면 자꾸 룰이 바뀌는 경우도 생기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여기 또 이름을 붙인 걸 보니까 도심재생 뉴딜 정책이라고 써놨는데, 뉴딜 정책을 자세히 보면은 심판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테네시강 유역 개발, 뭐 후보댐 개발이니 뭐 여러 가지 그 재정 확대 정책이 있긴 했지만은 그런 정책들은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는 정책은 아니었거든요. 일자리 확대 뭐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 유리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차제에 지금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급속하게 뭐 졸속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좀 차분히 생각을 해보고 차차기 정부에서도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좀 뭐 100년 대계 뭐는 안 되더라도 10년 대계는 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곽 대표님, 저희가 늘 볼 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타인갭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요원하고 희망하는데 그게 차차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정치가 있다면 국민들이 다 승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뭐 이름으로 바뀌거나 물로 바뀌거나 정책에 좀 연속성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 우리 정부는 좀 틀리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정책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끝나고 다음 정권에서 이렇게 끝났다고 뭐 이렇게 두부 쓸듯이 쓰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다라면 조금 이런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될 텐데 좀 그런 부분은 좀 못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서 지금 이슈가 되는 분이죠. 안철수 후보 공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재문 대표 소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네, 저기 그 뭐 최근에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 구도로 가다 보니까 두 분의 그 정책,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 때도 마찬가지지만 안철수 후보도 사실 정치되지 않은 지금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뭐 근간은 소유자 중심이 아닌 서민이나 거주자, 사용자 중심으로의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을 제정하겠해서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거를 좀 발표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제일 좀 이 지금 안철수 대표의 그 정책 중에 좀 위험스러운 게 국민연금은 개인의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국민연금을 전 국민이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노후를 담보로 하는 것인데 그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해서 주택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그 자체가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일단 그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한다라는 이 자체는 조금 이제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 그거 말고 또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글쎄 뭐 제가 현재 좀 조사해 본 바로는 이제 거의 뭐 요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는 뭐 나머지는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같이 이제 부동산의 규제를 조금 강화해서 이제 나가겠다라는 요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노후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이 어떻게 안철수 후보 측에서 나오는 이 국민연금과 주택의 연관성도 사실 일리는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이 생계 비용이 주거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노후에 주거가 좀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연금을 활용해서 이 주택과 연결 지어 준다면 또 이게 하나의 정책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근데 국민연금을 갖고 그걸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공공임대주택은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회수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회수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회수가 되고 회수에 플러스 수익률이 있어야만이 은퇴를 하는 사람들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공임대주택, 즉 공공주택의 재원은 공익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금의 함모를 예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함모를 예측한다라면 그 예측되는 부분에 대한 보전 방법이 먼저 제시가 돼야 되고 그래야 좀 동의를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거는 서민층을 주택 보호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만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내는 거죠. 그 모두가 내는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의 일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기 위해서 투입이 된다라면 세대 간 또는 부에 따른 어떤 차별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는 정책 추진의 방법이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 대표님 얘기하실 거. 예. 근데 지금 뭐 각 후보들 간에 그 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렇게 이제 이런 게 나올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예를 들면 뭐 주택담보인증 LTV라든가 DTI라든가 이런 것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거고, 뭐 가계부채 관리하겠다는, 뭐 청년층한테 임대주택 많이 공급하겠다. 이건 뭐 이제 평이한 내용입니다.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사실 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를 딱 잘라서 지금 현재는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 경제가 이 부동산 건설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단기적으로 시장 냉각이 급격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또 그 내수 경기를 살리려고 경기 부양책을 쓸 가능성도 저는 지금 있어 보여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부분입니다. 그 저런 거죠. 지금은 이렇게 정책을 내는데 이제 어떤 분이 집권을 하는데 내수 경기가 만약에 냉각이 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물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갭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은 어려워도 좀 하방 가격으로 놓고 장기적인 정책을 필 수 있겠지만 이제까지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각 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부양책으로 쓰면은 시장이 또 웃죠. 그러니까 원칙은 규제를 좀 가져야 되는 경제상 컨디션인데도 결국에 정치인이라는 건 포퓰리즘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가 예를 들어서 망가지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다라면 당연히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겠지만 이제 그럴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외면해 버리면 막말로 얘기해서 가장 인기 없는 정권이 돼버려 갖고 리스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양날의 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때까지 아까 곽 대표 70년대부터 쭉 얘기하셨는데 그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오죽하면 노태우 정부 때는
그 뭐죠? 토지 소유 상한제 3대 그게 있었잖아요. 네, 많이 규제를 했죠. 택지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책이잖아요, 정책. 근데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뭐 공고가인 이런 건 또 쏙 들어갔어요. 이 프레임 설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 11.3 대책 이후에 그 대출 규제 때문에 또는 중도금 보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많이 어려졌다는 그 시장 의견들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곽 대표가 시장을 더 많이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먼저 얘기해 주시죠. 현재 시장 상황은 이제 작년 11.3 대책의 영향으로 한 3-4개월 정도 침체가 지속됐었고요. 예. 3월 이후에는 이제 실수요자들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예. 그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가 조금씩 회복되는 걸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투자자들은 아직 뭐 대선 결과가 안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관망을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선 후에 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한 대선까지는 11.3 대책 이후에 거의 한 7개월 정도의 거래 공백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대선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무슨 대책이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대선 우리가 늘 확정적이지 않을 때에는 관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단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불확정일 때 관망을 하게 되는 거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모를 때 관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선에서 결과가 확정이 되면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좀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불확실성 제거라고 하죠. 우리 이재문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2017년 대선 이후에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의 어떤 규제 정책은 이제 뭐 지금 논의된 대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또 뭐 각 후보진에서 이제 공약이나 이런 걸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좀 필요성이 있고요. 이제 어떤 경기 순환적인 흐름에서의 어떤 시장 상황이라면 2017년은 2015년, 2016년에 어떤 랠리를 끝내놓고 어떤 정상적인 어떤 조정을 거치는 조정기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국토부에서 지난 3월에 발표한 국토부에서 발표한 2017년 주거 종합계획에 의하면 전국에 이제 입주 예정돼 있는 아파트 물량이 한 57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57만 가구의 한 70% 가까운 물량이 이제 2017년 대선 끝난 이후 하반기에 공급이 지금 수도권에 예정돼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보다 수도권에 공급량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담에 또 공급 물량에 따르는 증가에 따른 어떤 그런 시장의 어떤 그 불확실성이 좀 거쳐야 주택 시장의 방향이 좀 더 분명해지고 명쾌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 대표님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게 항상 이런 언밸런스가 미스매치가 금방금방 나타나죠.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얘기예요. 이게 지금 12월 30일까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합들이 관리처분 인가를 좀 받으려고 수많은 그 물량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인근의 이주 수요는 당연히 전셋값은 또 폭등을 할 거고 많이 오를 거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이슈가 없었으면은 진행을 하지 않았을 재건축 그렇죠. 단지들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주 물량으로 나오면 당장 올 하반기는 아니고 예. 아마 내후년 이후에 예. 2019년 이후에 이주 물량이 증가할 것 같고요. 예. 그것과는 별도로 지금 올 겨울에 이주를 별로 안 했지만은 기존에 뭐 3, 4년 진행돼 오던 재건축들이 올 하반기부터 그 이주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분석할 때 전국을 놓고 분석하면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은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이런 반면에 이제 수도권에서 서울이나 서울 인접 지역은 또 이주 물량이 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서울의 외곽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또 늘어나게 돼 있어요. 15년 공급 물량들이. 그래서 지역별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체 부동산 시장으로 나왔을 땐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왜냐면 수급이 다 틀리니까요. 또 상황이 다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만 놓고 본다 그래도 한 7월 이후에 지금 둔촌 주공 아파트가 이주가
시작될 거라고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 6천 가구 정도 빠져나오면 아무래도 전세 수요나 이제 이런 부분에 따른 어떠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보다는 어떤 정부의 인위적인 어떤 이런 수단과 정책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됐기 때문에 향후 뭐 대선 이후에도 어떤 부동산 정책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큰 틀에서 이거를 좀 지켜보는 것이 상당히 좀 유리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사석에서 우리 이재명 선생님은 탐욕이라는 표현을 가끔 저랑 하시는데 언제냐면 2006년, 17년에 정부의 규제를 시장에서 보기 좋게 비웃은 사례가 제일 집값이 급등할 시기, 전체 규제 일변도였는데 그러던 시기도 있었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자정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는요. 네. 시장에서 충분히 너무 급한 거죠.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재산이 전부 집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5년 안에 뭔 정책을 주택정책, 교육정책을 해서 답을 내려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대단한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정책에 따라서 매번 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5년마다 또 새로운 이런 부동산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 같기도 한데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대선 주자들의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 좀 간략하게만 조금씩 살펴봤습니다. 늘 시간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이런 부분 과연 지금 내가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세미나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곽창석 대표님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세미나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지역별 차별화, 양극화, 어쨌든 이렇게 디커플링 현상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지금 팔아야 할 부동산, 지금 사야 할 부동산 이런 주제로 마련을 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